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 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태조 왕건이겠죠. 이 왕건은 원래 송악의 호족 출신입니다.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저희 북한에 있는 그 개성 맞습니다. 개성의 호족, 그러니까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호족 저번에 얘기했죠. 신라 하대의 지배층, 뭐 본인들 성주, 그리고 장군으로 칭했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들으는 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었는데 이런 생각 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여하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 나라를 세웠던 건 아니고요. 원래 궁예라는 사람의 부하였습니다. 이 궁예라는 사람은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원래 신라의 왕족인데 그 왕권 다툼 가운데서 이제 가난하기 때 죽을 뻔했다. 근데 그래서 누가 절벽에서 궁예를 떨어뜨렸는데 밑에서 유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뭐 받아내서 살렸다. 근데 받을 때 실수로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실제로 뭐 신라의 왕족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요. 근데 뭐 여하튼 이 애꾸는 궁예가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뭐 초창기에는 이 궁예가 정치를 뭐 잘 했나 싶더니 그 나중 가서는 본인을 미륵불이다라고 자칭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부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런 정신 나간 왕 밑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궁예가 폭정을 하도 일삼으니까 신하들이 논의를 해서 왕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왕을 누구로 추대할까 하다가 왕건을 추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왕건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 보면은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다 나오죠. 그리고 국호는 고려다. 송악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건의 본거지가 송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 후고구려도 원래 처음에는 송악에서 세워졌습니다. 궁예가 송악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라 이름을 두 번 바꿉니다.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바꾸는데 처음에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철원이 수도였던 거죠. 근데 이 왕건이 자신의 본거지인 송악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철원보다는 송악이 주변에 적이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뭐 명분상으로는 풍수지리의 명분이 뭐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본거지로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 나라부터 고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좀 들여다볼게요. 처음에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했다. 그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했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지배층의 내분 가운데서 거란의 공격을 받았다. 근데 이 발해가 멸망하고 유민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유민들이 고려로 내려옵니다. 그 유민들의 이제 뭐 대표가 이 발해 왕자가 있었는데 이 태조가 왕자를 받았다라는 건 발해 백성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했다. 그리고 신라가 항복했다. 신라의 이제 경순왕이었습니다. 이 경순왕은 원래는 이제 후백제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근데 이 경순왕이 이제 나라 힘이 하도 약해지니까 스스로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근데 왕건이 이제 왕을 죽이지 않고 벼슬을 줘요. 벼슬을 주는데 이 벼슬은 좀 이따 왕건이 실시한 정책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라의 항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이제 아들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아들과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견훤이 절로 유배 감금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견훤이 그때 탈출을 해서
고려로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후백제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도 쳐들어가는데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후백제를 공격하러 갔다라는 얘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후백제도 이렇게 멸망이 됐고요. 의인은 민족의 재통일을 달성했다. 처음으로 통일한 건 신라죠. 이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근데 이제 후삼국 시대도 고려의 통일로 인해서 민족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재통일이 되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처음에는요. 그 신라 하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했죠. 이제 뭐 귀족들이 이제 수탈이 심각했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도적이 되거나 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려가 통일하자마자 나라 꼴이 좋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제일 처음으로 민생 안정을 이제 민생 안정을 시키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 이 민생 안정을 시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려면 낼 돈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이제 마음을 먹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이 거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 살지 않으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일단 좀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나라의 국고를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태조는 처음으로 민생 안정책을 실시합니다. 민생 안정. 근데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 취민 유도 정책. 취민 유도 정책은요. 거기 빨간색으로 나왔죠.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10분의 1세. 이제 세금을 10분의 1만 거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세입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민생 안정을 꽤 했고요. 그리고 이 왕건 태조 자체가 호족 출신이었잖아요. 호족. 그러니까 고려가 처음 생겼을 때는 호족의 연합체였다라는 거죠. 호족 연합. 아니 본인도 이제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의 연합체였던 겁니다. 근데 왕도 일단 호족 출신이고, 그리고 호족들에 비해서 왕이 막 이렇게 크게 세 보이지 않으면 나라가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왜냐면은 왕이 나보다 조금밖에 더 안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세력이 만만해 보이면, 야, 이거 나도 왕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건이 태조가 중점적으로 뒀던 포인트는요, 호족을 구워 삶아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 안에 쥘 수 있을까가 왕건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호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처음에 이제 사심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심관이라는 건요, 제가 아까 신라 경순왕 이야기했죠. 사심관이라는 역할을 줘요, 경순왕에게. 이 사심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방을 통치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힘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통치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키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 대신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 책임은 네가 진다.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럼 네 책임이다.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신관 제도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통치할 권한을 주되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그것이 사신관 제도입니다. 이 기인 제도는요, 쉽게 하면 볼모, 인지를 잡는 겁니다. 호족들의 뭐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면은 중앙에 인질이 있으니까 호족들이 함부로 왕에게 대들 수가 없겠죠. 그게 기인 제도입니다. 이거는 약간 뭐 채찍 같은 거잖아요. 채찍. 그쵸? 근데 이제 말도 계속 때리기만 하면 한 번은 대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채찍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근도 같이 줘요. 당근은 어떤 게 있느냐? 당근으로는 혼인정책,
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정책부터 얘기하면요. 말 그대로 그냥 호족들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한 가족이 되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정실 부인이 2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부인을 만나면 네, 한 달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 호족들과 이제 그 호족들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성이라는 건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왕씨성.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왕족해라 하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왕족이 됐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성을 준다던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던가 하는 당근도 같이 준 겁니다. 그래서 왕건의 정책의 핵심은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 사람의 정책의 핵심이다.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거는 이제 북진 정책을 써요. 북진 정책을 쓰는데 이건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서경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이 평양을 중시했다라는 건 북쪽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를 발전시키고 여기다 뭐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를 발전시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북쪽으로 더 뻗어나가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걸 훈요10조라고 하는데요. 이 훈요 10조가 뭔지를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 대신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뭐 거란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뭐 불교를 융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연등회 같은 거를 꼬박꼬박 개최해라. 뭐 이런 하여간 이런 유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나 말하지만 지문에 이 태조의 정책을 이게 태조 얘기하는 거라라는 거를 알아내라 라는 의미로 훈요10조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요10조가 뭔지 한번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그냥 요런 거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태조 이후에 왕이 2명이 있어요. 근데 해종 뭐 그리고 정종 뭐 이렇게 있는데 이 2명의 재위 기간을 합쳐도 7년이 안 됩니다. 6년 정도 되는데요. 이 해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요. 의문의 죽음. 그러니까 호족들의 연합체였다라고 했잖아요. 왕을 놓고도 세력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왕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두고 왕 자리를 두고 왕권을 두고 권력을 두고 다툼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툼을 정리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광종이에요. 광종. 광종은 이제 세 번째 왕인 정종의 이제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조의 정책의 목적이 호족을 어떻게 다스릴까였다라는 거 했잖아요. 이 광종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사람은 왕권 강화라는 명확한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 정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한다고 했어요. 노비안건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실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거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건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당한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올려줬느냐? 첫 번째 목표는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호족들 밑에 그 노예들이 있죠. 이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옛날에 뭐 머슴 데리고 있듯이 머슴은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머슴 데리고 있듯이 뭐 한두 명씩 있는 게 노예가 아니에요. 그 노예를 보통 데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 호족들은 노예를 엄청 많은 단위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기만 주면 그 호족의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 호족의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노급 얘기할 때도 같이 얘기했던 거죠. 그 노급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기만 쥐어주면 군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급을 뺐고 노급을 이제 중단하고 관료전을 준 것이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노비한건법도 그런 의미인 겁니다. 호족들한테서 노비들을 최대한 뺏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족들에게서 군사력을 뺏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경제력도 뭐 조금 더 경제력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세금입니다. 세금. 노비들이 양인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노비들은 세금 안 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 물론 뭐 인도적인 취급을 좀 받긴 했지만 서양의 노예들에 비해서 약간 이 노예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안 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양인이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요 노비안건법은 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는 관직에 이 호족들, 그 개국공신들이 이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건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보듯이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귀족들 너희 뽑는 거 아니라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새로운 사람들 뽑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들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유학을 제일 큰 기준을 두고 선발을 했습니다. 유학이요. 유학,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유학하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뭐 충의 정신이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뽑겠다 이거예요. 너희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권력 주지 않겠다.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뽑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과거제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겠죠. 야, 너 우리 보고 지금 책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들 안 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호족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또 거기서 찾은 거예요. 호족들이 과거제에 반대하는 명분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광종이 그것들의 이제 그 호족들을 숙청할 명분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너 왕한테 감히 대들어? 그래서 호족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호족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비안건법에서 한 가지 좀 같이 알아둘 거,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생겨요. 왜 이렇게 글씨를 틀리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부당하게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고 뭐 부당하게 뺏긴 땅들, 뭐 이런 거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기관이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통치 체제 뭐 이런 거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비안건법 요거랑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제 했고 호족 숙청했고, 그리고 하나 공복을 제정했다. 공복은요, 그냥 우리가 백제 얘기했잖아요. 고이왕이 관등 그리고 관복제 제정했다. 그 중에 뭐 관복이랑 같은 개념으로 하면 돼요. 내 밑으로 줄 서 이런 뜻입니다. 왕이 이 옷을 입을 테니 신하들은 관직에 맞춰서 이런 옷들을 입어라 하고 내 밑으로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밑에 이 구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옷으로요. 그래서 공복을 제정했다. 광종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 광종 뒤에 나오는 왕은 성종입니다. 성종은요, 강종이 왕권 강화에 이제 힘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된 왕권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안정시켰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제 중앙관제를 마련했다. 중앙관제, 이성육부제.
자, 비슷한 거 있었어요. 발해 삼성육부제 있었죠. 발해 삼성육부제. 그거랑 유사한 겁니다. 이 고려도 발해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고려의 사정에 맞게 이성육부로 바꿔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당의 것을 모방하되 우리 고유의 우리의 특성을 살린 통치 체제인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형태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2목을 설치했다. 이제 지방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보냈다라는 겁니다. 원래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던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한테서 뺏어오고 내 사람을 심을 수가 없었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사심관 제도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서 지방관을 직접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향리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국자감을 정비했다. 국자감은요 이제 학교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거는 고려 문화 파트 할 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때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종 때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을 건의한 사람이 최승로입니다. 최승로입니다. 이 사람이 시무 28조를 건의합니다. 이 시무 28조도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무 28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면 여기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적중예상문제 41번 보시죠. 적중예상문제 41번 보면 자, 요 다음 건의를 수용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7조, 20조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시무 28조의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거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무 28조. 자, 그럼 태조, 광종, 성조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이제 고려 초기는 이렇게 중요한 고려 초기 고려가 안정돼가는 과정은 요 세 왕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태조는 그 호족의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고려에서 이제 고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이러한 제도들을 했다. 이것도 사실 보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그쵸?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광종 시기에 등장을 한다. 광종 시기에 노비양건법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노비양건법을 실시한 목적 호족들의 힘을 빼앗기 위함이었다. 과거제 네 사람 심겠다라는 거였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성종, 이성육부제, 12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간 시기다라는 겁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조선 볼 때 보면 이 비슷한 과정이 또 나옵니다. 이성계, 이방원, 세종대왕. 그러니까 태종, 그 세종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직선사관을 믿는다. 직선사관을 믿고 직선사관을 믿지만 이게 우연히도 같은 비슷한 요것이 반복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유사한 왜냐면 그건 사람이 처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축적된 지식의 양이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식을 계속 도입해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해서 유사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온전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모든 것이 주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시는 방향대로
이 역사